국민연금 해외 투자 늘리면 수익률은 좋죠. 그런데 그 돈들이 국내로 안 들어오면 그 국민연금만 좀 돈 벌었다. 그래서 될까? 국민연금이 적어도 조금씩이라도 국내 주식을 사주면 국내 주식이 훨씬 튼튼해지고 그래서 올라가면 그럼 외국인이 들어와요. 네, 오늘 모신 분은 국무원연금 전 CIO셨죠. 이창훈 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폭락장 이후에 미국 엔비디아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죠. 나스닥은 뭐 8일째 상승을 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참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한국 증시는 참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등 폭도 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새 자조적으로 섞인 말이 한국장 정리해서 미국으로 가야 된다.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개국장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일단 한국 증시 이렇게 약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왜 우리 시장만 이렇게 비리비리하냐 그러면 이제 반등을 했죠. 그런데 이제 비리비리하냐 그러면 제가 생각에 제일 큰 원인은 수급에 있는 것 같아요. 수요 공급에 수급이 워낙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 증시 이야기할 때 일본 증시는 뭐 굉장히 강하잖아요. 일본 증시 얘기할 때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일본 증시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 거는 원인의 한 3분의 1, 그 정도다. 한 3분의 1은 맞는 얘기고, 3분의 2는 다른 원인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다른 원인의 이제 3분의 1은 펀더멘털의 개선이 있었다 하는 게 큰 거고, 또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수급 측면에서 굉장히 달랐다는 거죠. 우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안 사잖아요. 그렇죠. 안 사고 또 전략적 자산 배분 비중을 보면 향후에 점진적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면에 이제 일본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2배 이상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서 규모로 보면 일본 연기금 펀드가 제일 커요. 네. 노르웨이 국펀드하고 1, 2등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큰 펀드가 국내 주식 비중을 2배 늘렸거든요. 네. 얼마나 많이 샀겠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하고 이럴 때 또 그 과정에서 일본도 양적 완화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채권만 양적 완화를 한 게 아니고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하루에 2% 이상 하락하면 주식 ETF를 거의 무제한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뭐 하방에 풋옵션을 걸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일본 연기금하고 일본의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죠. 네. BOJ에서 사들인 주식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네. 거기에 밸류압이 더해져서 이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모멘텀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면서 시장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결정적인 거는 수급이 약한 거죠. 수급이. 그게 제일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밸류 프로그램도 네. 뭐 이번에 까봤지만 별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약간 하는 신용? 이런 거죠. 뭐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도 꼭 대주주나 오너의 이익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주의 이익도 비례해서 위해줬으면 좋겠다 네. 해서 이사들의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에 넣자 그랬는데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뭐 최근에 뭐 두산의 합병 이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별로 행태가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국내 투자자들도 실망하고 또 외국인들도 뭐 별로 그렇게 본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뭐 밸류에이션 보면은 뭐 굉장히 싸고 싼데. 그다음에 펀더멘탈도 저는 좋아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보면 영업이익이 한 100조. 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게 거의 뭐 2배 이상 늘어나니까 주가가 충분히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수급적인 요인 또 증시 환경적인 요인 이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못 간다.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깝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이 우리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자꾸 줄이는 이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불만을 이야기했을 때 하는 논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은 뭐 1점 몇 프로밖에 안 된다. 그러니 비중이 사실 작은 게 맞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그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되니까 팔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또 가격 폭락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논리들을 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가야 되고 국내 증시는 줄여야 된다. 근데 이거는 사실 고령화 사회 이런 문제는 일본이 더 원조고 더 심각할 수도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우리보다 반대, 우리하고는 반대의 길, 오히려 2배로 증가를 시키고 주식 매수를. 일본의 논리는 뭡니까? 같은 문제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연금의 논리가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고, 제가 이제 바깥에 나와서,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초반에는 이제 그런 국민연금의 논리들을 이제 일반 투자자들한테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연못 속에 고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등등.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에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고 한편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뭐 그건 맞아요. MSCI 월드 인덱스에서 보면 한국 비중이 2%가 안 되니까 아직도 국민연금이 한 14% 이렇게 네. 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논리로 보면 일본 연금이 일본 주식시장 들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24% 되는 걸로 알고 거의 있거든요. 따블이네요. 아니 24% 정도 들고 있는데 일본이 월드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면 24%가 되냐? 그 택도 없는 거거든요. 훨씬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 실물과 자본시장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물에서 돈을 벌면 그 돈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다시 실물시장으로 환류가 돼야 돼요. 네. 그래야 다시 또 일반 산업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처음에 이 우리나라는 이제 자본시장이 자생적으로 발전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정부 주도로 해서 자본시장 그 육성법, 자본시장 발전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이렇게 성장시킨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1호로 만들어졌던 기관 투자가가 그 한국투자신탁이에요. 지금 여기 한국금융지주 있죠? 네네. 그 전신인 한국투자공사가 1호의 기관 투자가였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만들 때 정부에서 왜 그런 걸 만들었냐.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면 기업공개촉진법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때는 자본시장의 육성을 통해서 그 산업자본을 갖다가 육성하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단순히 주식 투자하고 돈 버는 데는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 그 자본시장이 존재함으로 해서 일반 뭐 산업 기업이나 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 조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더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데 국민연금 해외 투자 늘리면 수익률은 좋죠. 네. 그런데 그 돈들이 국내로 안 들어오면 결국은 산업 자본의 조달이라고 하는 측면도 취약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 대한민국 국민들도 부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웰스 이펙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국민들이 가난해지는데 그 국민연금만 좀 돈 벌었다. 그래서 될까? 왜냐하면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연금의 부가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쌓아놔서 주는 연금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어떤 방식이든지 고갈이 돼요. 네. 줄어든다고. 우리나라도 지금 군인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은 고갈이 됐어요.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부가식이라고 해서 독일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찌감치 연금 제도를 시작했던 나라들은 이미 고갈이 된 거야. 왜냐하면 구조 자체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도 국민 경제가 튼튼하면 지금 세대에서 걷어서 다음 세대한테 주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20년, 30년, 한 30년쯤 지나면 현재 추산대로 하면은 한 2070년 가까이 되면 고갈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지금 같을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이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체계라고 하는 게 제 기억으로 한 15년? 거의 15년, 20년쯤에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국민연금이 적어도 조금씩이라도 국내 주식을 사주면 국내 주식이 훨씬 튼튼해지고 그래서 올라가면 그럼 외국인이 들어와요. 일본도 그런 거거든요. 올라가면 왜냐하면 제가 그 작년에 밸류업 때문에 한참 뭐 우리가 떠들썩 했잖아요. 작년 네. 말에 그때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한국에 꽤 많이 들어왔어요. 네. 저도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그 밸류업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거의 안 하고 있대요. 미국에 있는 펀드, 이머징 마켓 그 해치 펀드 매니저인데 왜? 그랬더니 한국에 사도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올라가면 또 외국인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점을 갖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예전에는 어떡하겠어. 이게 우리 한국 그러니까 맨날 박스권이고 그냥 이런 거지. 이렇게 이제 체념을 했는데 이제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그 SNS를 통해서 미국도 미국 증시에 또 직접 투자도 해보고 일본 증시에도 투자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깨어난 거라 개인 투자자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너무나 불합리하네. 왜 우리는 미국처럼 저렇게 누구나 좋은 주식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불만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 막 요구하고 이게 이제 결국 정부가 밸류업이라는 것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정치권이라든가 정부 금융당국이 이 국민들의 이 깨어나는 이 속도를 못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투세라든가 또 이 밸류업과 관련해서 그 말씀하신 그 상법 개정 이러한 것들이 좀 뭔가 자꾸 지지부진한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들어요. 근데 진짜 요즘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불만이 이 금투세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상법 개정이 좀 약간 뒤로 밀렸는데 이게 빨리 해결이 되면 모든 또 화력이 불만의 그 요구 사항이 이제 상법 개정으로 옮겨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참 이 정치권도 이 여야 간에 참 네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 보세요? 무지하게 조심스러운 얘기죠. 그렇죠. 일단 근데 논리가 네. 저도 여기서 얘기합니다만은 금투세 폐지 이런 뭐 세금이 걷고 이게 아니라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우리 국민들도 미국처럼 퇴직연금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냥 열심히 평생 일하다 보면 부자가 돼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큰 관점에서 이렇게 좀 뭔가 이 금융시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지역적으로 돈 벌면 얼마 내야지 뭐 너무 좀 빈약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는 금투세는 도입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금을 내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존립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뭐 어디든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내야 된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근로소득세잖아요. 그렇죠.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이 근로소득세 아닙니까? 그렇죠. 월급쟁이들이 그냥 다 투명하게 다 털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근로소득세는 지금 8,800만 원인가 넘어가면 최고 세율에서 거의 40% 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근로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득세, 그 다음에 그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뭐 그 다음에 금융자산과 관련된 세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근로소득세를 가장 낮춰주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게 사실 모든 국민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는 게 지금은 5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네네. 5천만 원 이상이면 연수익률 5%를 잡으면 그래도 한 10억 정도의 금융자산이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거를 뭐 금투세를 면세를 해줘야 된다. 그게 국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동의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금투세가 우리만 있는 세금이냐? 아니거든요. 선진국은 다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뭐가 문제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금투세를 하면 시장이 폭락한다.
공매도 하면 시장이 폭락한다 그랬죠. 작년 내내 공매도가 시장 폭락의 주범이라고 그랬는데 공매도 금지시켰잖아요. 그렇다고 시장이 폭등했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이 갖고 있는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논리인 것 같고, 다만 일시적으로는 금투세를 시행하면 충격은 있죠. 과거에 대만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점의 선택의 문제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궁극적으로 공매도 해제 이것도 가야 되는 길이고, 그다음에 금투세 하는 것도 우리가 선진국 또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가야 되는 길인 건 맞다. 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뭐냐면 충분히 준비가 됐느냐. 금투세도. 예를 들면 금투세 가야 돼. 오케이. 아무 때나 하면 되나요? 시장이 이렇게 취약한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예를 들어서 3,000포인트 넘어가고 시장이 엄청 좋을 때, 그럴 때 하면 시장의 충격이 적죠. 받아들이지. 근데 이렇게 수요 공급 구조가 약한데 여기서 금투세를 덜컥하면 그나마도 비리비리한데 한 대 맞고 진짜 쓰러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준비도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전산 시스템도 아직 충분히, 예를 들면 금투세라고 하는 게 개인의 금융과 관련된 소득이 전부 합산돼서 손실도 상계 처리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매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다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미비돼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할 때에도 예를 들면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뭔가 세제상의 혜택 이런 걸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금을 원천 징수하듯이 먼저 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네 손실 본 거 있으면 네가 증빙서류 갖고 증명해서 찾아가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건 무진장 조세 편의주의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전산적으로 금융기관 통합돼서 합산될 수 있어야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세금을 받아가는 정부에서 그런 인프라를 다 해놓고, 그리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내가 이익이 난 거에는 세금 냈는데 나중에 그걸 내가 손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거를 뭐 되돌려받기 어렵다. 그리고 그거를 일일이 뭐 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굉장히 조세 저항이 많으니까 저는 5천만 원이 아니고 한도를 한 1억쯤 올리면 좋겠다. 제가 그런 다른 유튜브에 가서 그런 얘기 했는데, 뭐 5천만 원 하면은 한 1%가 해당된다며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정도로 올리면 뭐 거의 해당이 뭐 0. 몇 %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 뭐 한 0.5%의 부자들은 그 정도 세금 좀 부담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궁극적으로는 뭐 가야 될 길인데, 그 전에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다 준비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시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을 하고, 예를 들면 지금은 금투세 하면 막 시장이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외국의 케이스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도도 5천만 원이 지금 조금 낮은 것 같으니까 한 1억 정도 올리면, 그러면 금융자산 한 20억 있는 사람이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은 해당 안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낮춰가면서 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융 그 자산 투자와 관련된 여타 그 세금들 있잖아요. 거래세라든가 그런 것들은 또 낮춰주고, 그렇게 해서 누구나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내가 보면 하자 말자 이거 부딪히니까 답이 없다.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 같아요. 오케이. 공정한 시장이 만들어진 상태. 그러니까 OECD 대부분의 선진국이 금투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그럼 그네들 시장도 역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말이 있느냐. 여러 가지 뭐 오너와 관련된 거버넌스 이슈라든가, 그 다음에 그 어떤 불공정 행위들, 뭐 이러저러한 그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뭐라 그럴까,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여러 환경들,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가 이렇게 좀 투자해서 미국처럼 돈을 벌 수 있는 소위 쉽게 퇴직연금 같은 것들이 안심하고 막 투자해서 유동성이 점점 증가할 수 있는 뭔가 그런 페어한 시장,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래 돈 벌었으니까 돈 내. 이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시장에서 무조건 근데 이 해당되는 사람은 얼마 없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그나마 부족한 유동성이 그러한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약세 시장 제가 보기에 그거는 그 기득권의 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뭐 제 주위에도 그 진짜로 큰 뭐 이 수백억씩 주식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금투세 생긴다고 그 친구들이 안 할 거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건 일리가 있어요. 뭐냐면 뭘 하더라도 좀 그걸 감당할 만한 체력이 될 때 하는 게 좋다. 근데 지금은 만약에 내년부터 덜컥 시작한다?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뭐 지금도 이렇게 체력이 허약한데 왜냐하면 미국 시장, 일본 시장은 금방 반등하는데 우리는 겨우 반등하듯 하다가 또 두드려 맞고 이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뭐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준비가 되고 우리도 좀 체력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시장에 좀 과열돼 있을 때 뭐 우리 저 2020년도 이럴 때는 시장이 좀 과열돼 있었잖아요. 뭐 그런 타이밍에서 시작하면 왜냐하면 어떤 제도든지 시작하면 시장에 충격이 있더라도 그걸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또 익숙해져요. 그래서 또 시장 가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장이 그걸 받아내기에는 버겁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개인 투자자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국장에 대한 불신 그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주식도 오르면 딱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올라도 잘 좋고 기업도 좋고 한데 오르던 걸 팔아서 또 새로운 늘 그러니까 가다 꺾이니까 한국에서는 장기 투자 못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단기 투자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 많이 그래서 갖고 기관 투자가를 육성해야 되는 거예요. 기관 투자가를 옛날부터 그러니까 자본시장 육성법이나 그러니까 지금의 정부가 옛날 정부보다 후진 거죠. 제가 생각하면. 왜냐면 옛날에는 이 자본시장 육성법 같은 걸 만들어서 기관 투자가 육성을 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처음에 투자신탁회사라고 하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국민투자신탁. 그게 공사 형태로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발전돼 와서 지금의 자산운용사로 나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뭐 이 금투세 이런 거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장기적으로 우량한 주식을 사서 그렇죠. 그거를 잠기고 하는 기관 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샀다 팔았다 하는 기관 투자가 아니고 그렇죠. 그걸 사서 계속 묻어두고 가야 이 유동 물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가는 이유는 퇴직연금도 있고 또 하나는 회사가 계속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공급이 계속 준다는 거 아닙니까? 주식에 대한 공급이.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그렇게 주식을 사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잠가두고 말하자면 고가에 넣어두고 가는 기관 투자가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퇴직연금도 아직도 그 DC, 뭐 Defined Contribution, DC형의 비중이 높지 않고 그 다음에 DC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시장이라도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유인 같은 걸 줘서 그래서 저는 급선무는 그런 기관 투자가를 튼튼하게 육성을 해서 그러면은 기관 투자가가 사서 좋은 주식을 계속 잠궈 놓으면 자연히 주가는 올라가고 밸류에이션 좋아지고 그럼 외국인도 더 들어오는 거죠. 그럼 외국인이 팔더라도 국내 기관 투자가 생각이 다르면 맞서서 우리가 사고 네. 그럼 외국인들이 이 시장을 좌지우지 못하죠. 지금 시장은 아침에 외국인이 팔면 그날 무조건 빠지고 아침에 외국인이 사면 그다음 무조건 오르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완전 휘둘리는 거지. 외국인은 사고 파는 것보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그것 때문에 또 불만이 선물 많아요. 시장에서 외국인이 파면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은 선물도 그렇고 또 현물 주식 시장도 그렇고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립국가 아닙니까? 네. 자주 독립국가 아니에요? 자본시장은 전혀 독립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시장의 저변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외국인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이 갖고 놀지 못하도록 해야지. 과거보다도 더 나빠졌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과거 제가 보기엔 한 15년, 2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상태가 안 좋다. 그러니까 금융 발전이 안 돼 있다. 후진적이 됐다. 계속 규제해서 오히려 시장을 약화시켰죠. 그렇죠. 한편에서는 문제 생기면 막 규제 한편에서는 만드니까. 국민연금이 계속 줄인다 그리고 한편에는 파생상품 시장 개인들이 다쳤다고 해서 규제를 계속 세게 하니까 아무도 못 들어와. 그렇게 되니까 파생상품 시장에는 기관 투자가도 안 들어가거든요. 개인이 들어가서 뭐 말만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생상품 시장은 완전히 외국인 독차지가 됐고 유일하게 조금 대항하는 게 증권회사다 보니까. 근데 뭐 금융투자도 단타라 그렇죠. 뭐 들어왔다가 바로 또 다음날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이러한 한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자본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들, 이것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 것이냐가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돈 번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이제 순서가 맞는 거 아니냐. 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취지는 동의하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이 부족한 상태에서 거기에다 금투세까지 얹어서 쾅 두드려 맞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또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모르지만 대만이 처음에 도입할 때 별로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도입했다가 나중에 한번 두드려 맞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한참 전인데. 그래서 뭐 아직은 조금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시기를 조금 유예하고 하다가 준비도 더 하고 그리고 훨씬 더 시장이 그걸 감내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뭐 5천만 원도 지금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한 1억 정도로 올려서 일단 왜냐면 이게 뭐든지 그렇잖아요. 어떤 정책이라는 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죠. 점진적으로 조금 해보고 시범적으로 하고 그다음 부작용이 뭐가 있다. 그럼 그 부작용을 또 보완하고 그다음 또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한 그 정도 한 1억 수준에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다 정리가 좀 된 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열악한 시장. 그러니까 투자 심리, 개인들의 심리가 되게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가지고 있고 주식을 불안해서 그리고 외부 환경에 의해서 언제든지 잘 오르다가도 갑자기 부러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세금을 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큰 손들이 우선 짜증 나는 거죠. 떠나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우리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또 투자 심리가 또 약해지는 제가 거예요. 보기에는 뭐 제가 얘기하지만 무슨 연예인하고 재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걱정할 사항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연예인하고 재벌 걱정 안 해도 된다며요. 뭐 5천만 원 1억 갖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몇십억 몇백억 하는 사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분들 알아서 다 잘해요.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시장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 이로 인해서 셀이 많이 나오고 오래 못 가지고 있고 이게 점차 약화돼가고 그렇죠. 있고 이제 오히려, 이 환경, 오히려 이걸 무서워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호랑이가 온다 하는 것보다 호랑이가 올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초반에는 그런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 한국 자본시장을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거기서 돈 버는 그래서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다음에 뭐 지금 현재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정쟁화 시키잖아요. 금투세도 정쟁화 시켜서 답이 안 나와 정치적으로 뭐 금투세 하자 말자 뭐 이렇게 싸우잖아요. 답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예를 들면 자본시장 발전 방안. 우리나라가 자본시장 자유화를 할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정치나 지금의 정부 관료들이 옛날보다 나는 후지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지금 자본시장 개방 다 했잖아요. 자본시장 자유화도 1단계, 2단계, 3단계 다 계획을 수립해 놓고 점진적으로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이렇게 5개년, 10년에 걸쳐서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처럼 어떤 안건 하나 갖고 맨날 정치권에서 정쟁화한다? 이렇게 안 하거든. 예를 들면 밸류화 프로그램. 그것도 그러면 장기 계획이 있어야죠. 1단계 여기까지 하고 그렇죠. 청사진이 있어야죠. 블루프린트. 2단계 여기까지 하고 3단계 여기까지 간다. 장기 청사진을 보여주고 해야죠.
선거 전에 얘기해갖고 뭐 조금 하는 듯 하다가. 그러니까 금투세도 제가 보기에 금투세 하나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진짜 내가 보기에 누가 의식 있는 정치인이나 의식 있는 정부라고 하면 이 자본시장을 어떻게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킬 거냐.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자본시장이 후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그렇죠. 시장이? 후졌죠. 네? 후졌죠. 그럼 자본시장 선진화 발전 단계, 방안 이런 걸로 한 5개년 계획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렇죠. 블루프린트도 보여주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보여주고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킬 거다. 보여주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맞게 가야죠. 그렇죠. 이건 뭐 했다가 집어넣었다 했다 집어넣었다. 금투세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야가 합의했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정쟁화시켰다. 이렇게 해서야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기는 참 어렵다.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에 맞아요.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참. 우리가 자꾸 금투세니 뭐니 이렇게 자꾸 지역적인 그렇죠. 키워드 가지고 집착하지 그렇죠. 말고 네, 큰 거로 어떻게 봐야죠, 말씀하신 크게. 대로 네. 한국의 자본시장을 선진국처럼 만들 것이냐, 어떻게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부자가 되게 할 수 있을 거냐, 노후 준비를 하게 할 수 있을 그러니까 것이냐는 측면에서 아니 그거 하라고 우리가 정치인들 뽑고 정부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이나 뭐 기재부나 경제부총리나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저 정당의 정책이 그러니까 지금 월급값을 못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죠. 우리가 네. 뭐 시장 네. 얘기하려는 거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여튼 정부 당국자나 또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는 힘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정치권에서. 네. 그리고 정치인들이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이번에 깨달으셔야 될 게 우리 저 국민들이 정말 깨었어요. 박찬호 야구를 보면서 야구에 눈이 높아진 것처럼 미국 수준들, 미국에 투자하고 일본에 투자하고 글로벌 투자하는 사람들이 확 늘어나면서 뭐가 우리가 잘못된 것인지에서 확 깨달아 버렸거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옛날 생각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뭐 이거 한다 안 됩니다. 이게 국민들이 납득이 되고 국민들이 설득이 돼야지. 그래서 제가 희망적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이라며요, 계좌가. 네. 그러면은 정치인들은 그런 건 잘하잖아요. 표 빼려고. 그래서 어쨌든 그 밸류업이 됐든 아무 자본시장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이 선진화돼야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신경을 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질 텐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편적인 거 말고 좀 더 종합적이고 장기 발전 계획이 나와야 된다. 자본시장, 대한민국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네. 그래서 그거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돼야. 그렇죠. 그래야 뭐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선진화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두산이니 뭐니 옛날 생각하고 했다가 아니, 이번에 다 큰 코 다쳤잖아요. 큰 코는 뭐 똑같은 거죠.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것도 똑같은지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대주주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반 주주 이익과 상관없이 하는데 하나도 밸류업 이사에 충실하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것들이 확 바뀌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 대주주가 자기 주식 팔아요? 저 M&A 자기만 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선진국 자기만 팔고 나머지 일반 주주는 허당이잖아요. 선진국은 그렇게 안 하거든. 그렇죠. 선진국은 대주주 물량을 살 때 일반 주주 물량도 그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는 방안으로 가야 그렇죠. 그게 모든 거의 해결이니까 하나하나 놓고 하는 거 말고 그냥 미국 자본시장을 놓고 거길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렇게 단장님처럼 이 현장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그러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고 하는 이런 거에 들어가야 되는데 난 주식 투자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책임자로 앉았다는 게 아주 속이 답답하고 그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청렴결백의 하나의 그 증거인 것처럼 얘기하는 우리 말이 안 사회적 되죠. 문화 말이 이게 안 되죠. 그럼 뭔가 우리 잘못됐다는 그럼 거지. 우리는 자본주의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이 주식 다 시장 없애야지. 그건 이게 그 부끄러운 거면. 자본주의가 아니고 옛날에 그 유교 봉건주의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치인들께서는 그 우리 국민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 해외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말씀하신 정말 그 하나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 선진국도 하니까 하자라고 얘기하려면 그 외에 다른 부분도 똑같이 해주면서 해야 이 말이
이제는 투자자들에게 먹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